두 분 혈연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날 제 인생은 산부인과 복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피투성이로 아이를 낳는 그 순간 의사는 제게 와서 아주 조용히 너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혈연이 아닙니다.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전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쪽뿐 아니라 산모 측 혈연도 모두 불일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며느리가 낳은 아기가 우리 가족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었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분만실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의사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누구보다 먼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아들 자체가 지금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까요. 40년을 묻어두었던 아무도 몰랐던 제 과거가 그날 분만실 문이 열리듯 그렇게 터져버린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는 45해를 함께 했어요.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주를 기다리는 평범한 할머니였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곤 3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 빚을 갚느라 고생했던 것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에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제가 젊었을 때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말은 없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며느리는 3년 전에 들어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도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드물게 웃는 얼굴로 축하주를 받았죠. 그날 저는 이제 제 인생도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이제 손주나 보면서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녔어요.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오히려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두 사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들 집에 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랬어요. 며느리는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산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날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침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남편도 좋아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그날 저녁 소주를 평소보다 한 잔 더 마시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며느리를 극진히 챙겼어요. 산부인과 검진 갈 때마다 따라가고 입덧할 때는 소화 잘 되는 음식만 골라서 만들어주고 배가 불러오면 발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죠.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챙겨두고 전화기는 항상 손에 쥐고 있었죠. 남편은 일하러 가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 꼭 받으라고 당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양수가 터졌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바로 남편 깨우고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분만실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아들이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아들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며느리 강한 애니까 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의자에 앉아서 분만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참 더디게 갔어요. 1시간, 2시간 분만실에서는 가끔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불안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처제 낳는 거 원래 시간 걸린다고 의사 선생님들 잘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다독였어요. 그렇게 4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분만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은 와락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 내가 아빠가 됐어요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남편도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저는 곧 손주를 안아볼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분만실 안에서 의사들끼리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혹시 며느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아들도 눈치챘는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와이프 괜찮은 거죠? 간호사는 웃으면서 네, 산모님 건강하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죠. 의사는 우리를 복도 끝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출산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결과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출산 직후 혈액형 검사와 기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혹시 모를 신생아 질환이나 유전병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기와 아버지로 등록하신 분, 그리고 산모 사이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도 멍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봤고 남편은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기는 현재 부모로 등록된 두 분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산모 쪽 문제, 그러니까 외도나 불륜 같은 경우인데 이 케이스는 그것도 아닙니다. 산모와도 혈연이 맞지 않거든요. 그 순간 상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아기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바뀐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생아 혼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산모와 함께 있었고 발찌도 채웠습니다. 물리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인공수정이나 대리모 같은 절차를 거치신 적 있으신가요? 기증받은 난자나 정자를 사용하신 적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자연 임신이에요. 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더 난처한 표정이 됐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파악이 안 됐거든요. 며느리가 낳은 아기가 며느리 아기도 아니고 우리 아들 아기도 아니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검사를 잘못한 거 아니요? 다시 해보시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번 재검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때 분만실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황급히 상담실을 나와서 복도로 갔죠. 침대에 누워 나오는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우리 아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 옆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며느리가 눈치챘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병실로 옮겨졌고 우리 가족은 복도에 남았어요. 의사가 다시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산모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직후라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 먼저 상의하시고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면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벽에 기대서서 머리를 감싸 쥐었고 남편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그날은 피우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상황의 진짜 원인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 순간에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가 아니라니 나 어떡해요?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며느리도 혈연이 안 맞다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병원에서 실수한 게 분명해. 아기가 바뀐 거야. 아들이 말했죠. 하지만 의사는 그럴 리 없대요. 발찌도 채우고 계속 같이 있었대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아기 보러 안 오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응, 곧 갈게. 잠깐 바람 쐬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과 아들을 봤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며느리 눈치챌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우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기는 새빨간 얼굴로 자고 있었죠. 보세요, 아빠 닮았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은 억지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들여다봤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 누구 아이든 이 아기는 죄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아기가 정말 누구 아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서 밤을 샜어요. 며느리는 피곤해서 잠들었고 아들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복도를 서성이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숨길 것인가 아니면 털어놓을 것인가. 어느 쪽이든 제 선택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어요.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며느리는 회복도 빠르고 아기도 건강했지만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는 애써 밝게 굴었지만 복도로 나오면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요. 퇴원하는 날 의사가 다시 저희를 불렀어요. 이번엔 며느리 없이 상담실로 왔죠. 의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어요.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부모 관계 확률 0%. 정말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제가 25년 산부인과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예요.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 불륜도 아니고 양쪽 다 혈연이 안 맞는다는 건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혹시 병원에서 배아를 잘못 이식한 건 아닐까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그런 시술 자체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자연 임신이셨다고 하셨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원하시면 대학병원 유전자센터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아기는 두 분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닙니다. 그 말에 아들은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아들 어깨를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상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남편이 운전하고 아들이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며느리만 가끔 아기한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가, 집에 가자. 이제 우리 집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기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아기가 맞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와 아기를 안방에 눕히고 저희는 거실에 모였어요.
며느리가 아기한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한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며느리도 모른다니까요. 며느리도 혈연이 안 맞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직접 낳은 걸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야. 저는 그때 입을 열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을 숨겨왔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말을 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얼른 대화를 멈췄죠. 며느리가 물었어요. 무슨 얘기하세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아니야, 아기 키우느라 힘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착한 애한테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겠어요?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병원에서 실수한 거일 수도 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확실하게 알아봐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실이 드러날 텐데. 그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40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28이었어요. 지금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죠. 남편은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자주 갔어요. 한 번 가면 한 달씩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저는 시댁에서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때 시댁 근처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촌 형이었죠.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는데 가끔 시댁에 들러서 일손을 도와주곤 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남편보다는 다정한 면이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시댁 식구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2달 넘게 출장을 가 있을 때였어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시어머니는 엄하셨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셨고 친구도 없었고 결혼하면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과일을 들고 왔어요. 동생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고 저는 점점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친척집에 가서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렀어요. 술을 좀 마셨는지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저도 그날따라 외로움이 심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점점 깊은 얘기로 넘어갔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죄책감에 며칠을 울었죠. 그 사람도 미안해했어요. 우리는 이건 한 번의 실수였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시댁에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입덧을 시작했어요. 임신이었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무척 좋아했어요. 저는 아기가 남편 아기라고 믿고 싶었어요. 시기상으로는 가능했거든요. 남편이 출장 가기 직전에도 부부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제 아들을 낳았을 때 솔직히 누구를 닮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갓난아기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남편 아기라고 계속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도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그 사람을 닮지 않을까? 혹시 티가 나지 않을까? 하지만 다행히 아들은 남편을 많이 닮았어요. 과묵한 성격도, 말수 적은 것도, 체형도. 저는 안심했죠. 역시 남편 아들이 맞구나 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손주 유전자 검사에서 남편과 혈연이 안 나왔다는 건 제 아들이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40년 전 그날 밤에 임신한 게 맞다는 거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으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4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다니.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대학병원 예약을 했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정밀 유전자 검사를 받는데요. 며느리도 같이 가고 아기도 데려가서 검사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웬 검사를 또 받냐고 물어봤지만 아들이 대충 둘러댔죠. 신생아 정밀 검진이래요. 혹시 모를 유전병 확인하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괴로웠어요.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미안했고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남편과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이 사람한테 미안했어요. 40년 동안 속이고 살았다는 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야. 병원에서 실수한 게 분명한데 인정을 안 하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병원 실수라고 믿고 있었어요. 검사 받는 날이 왔어요. 아들 내외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저는 집에 남았어요.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검사 결과가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시계만 째려보며 앉아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점심때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며느리와 아기는 안 보이고 아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요? 제가 물었죠. 아들이 대답했어요. 친정에 갔어요. 아기 보여주러요. 아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요. 저는 알았어요. 뭔가 또 이상한 얘기를 들었구나.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의사가 그러는데요. 아기 DNA 검사했더니 정말로 저랑 안 맞대요. 제 아들이 아니래요. 확률이 0%래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검사했어? 네. 며느리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며느리도 안 맞대요. 이 아기가 며느리 아기도 아니래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정말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분만실 CCTV도 다 확인했대요. 바뀔 가능성이 없대요. 그런데 의사가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가능성? 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키메라 현상이래요. 산모가 쌍둥이였는데 뱃속에서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흡수된 경우. 그럼 두 개의 DNA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검사하면 본인이 낳은 아기가 친자식이 아닌 것처럼 나올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며느리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네. 근데요,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대요. 왜냐면 저도 안 맞거든요. 저도 이 아기 아빠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도 가족 전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저랑 비교해보자고요. 혹시 제가 키메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알았죠.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불안했어요. 아니면 제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죠? 저 아빠 아들 맞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대답 좀 해줘요. 제가 아빠 친아들 맞냐고요?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아들이 알아챘어요.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왜 눈을 못 마주쳐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너 아빠 아들이야.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저 유전자 검사 받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검사할 거예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이 집 혈육이 맞는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은 현관으로 걸어갔죠.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닌 게 사실이라면 전 엄마를 용서 못할 거예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일주일 후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어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울음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대답했어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남편은 약 먹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마치 제 인생처럼요. 40년 동안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져요. 남편은 알게 되겠죠.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들은 알게 되겠죠. 자기가 평생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는요?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는요? 이 모든 소동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저를 째려보며 당신이 날 속였어. 40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들었어.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들은 울면서 엄마가 아니라고,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고 외치고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밥을 입에 넣으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걱정했죠. 요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괜찮다고 둘러댔어요. 며느리가 아기 데리고 집에 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고 볼은 쑥 꺼지고. 아들은 그 일주일 동안 저를 피했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잘 안 왔죠. 며느리만 아기 데리고 가끔 왔어요. 며느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남편이 요새 이상한지,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초췌해졌는지. 검사 전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검사 받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말해야겠다고. 이렇게 결과로 알게 하는 것보다는 제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를 하고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런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목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들이 유전자 검사 받는다며. 알고 있어. 손주 일 때문에 그런다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여보, 사실은 그 검사 결과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죠. 뭐가 어떻다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예고도 없이 집에 온 거죠. 며느리는 없고 아들 혼자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우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엄마, 오늘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저는 움찔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얘기야? 너희 둘이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내일 유전자 검사 받는 거 아시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검사는 손주 확인하는 검사만이 아니에요. 저와 아빠의 혈연 관계도 확인하는 검사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손주 DNA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저랑도 안 맞고 며느리랑도 안 맞고. 의사가 말하길 이런 경우는 부모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빠의 친아들인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저를 봤죠. 엄마 말씀하세요. 제가 아빠 친아들 맞냐고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뭔가 아는 거 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남편과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가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울면서 고백했어요. 40년 전. 당신이 출장 가 있을 때. 저 실수를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실수? 무슨 실수? 다른 사람이랑. 한 번. 딱 한 번이었어요. 정말 한 번뿐이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은 이미 알았죠. 남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이었어요. 정말 딱 한 번. 저도 모르게. 외로워서.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변명이 될 리 없었죠.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럼 전 누구예요? 제 친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빠 사촌 형. 그때 시댁 근처에 살던. 아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미친. 이게 무슨. 그럼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허공만 바라봤죠.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비웃었어요. 미안하다고요? 40년을 속이고 살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시기적으로 당신 아빠 아들일 수도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았어. 정말 몰랐어. 거짓말.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알았을 거예요. 의심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속인 거잖아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라요. 30년 전에 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 후로 소식 없어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참 좋겠네. 씨 뿌려놓고 도망간 거네. 그리고 난 40년 동안 남의 자식 키운 거고. 당신 자식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됐든 당신이 키운 아들이에요. 당신이 아빠예요. 아빠 아니래요. 아들이 고함쳤어요. DNA가 안 맞는데 무슨 아빠예요. 거짓말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뒤따라가며 붙잡으려 했죠. 어디 가려고? 며느리한테 가요. 아들이 저를 뿌리치며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이 집안이 얼마나 엉망인지. 우리 손주가 왜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지. 제발.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엄마도 아무 잘못 없는 아빠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라고 못할까 봐요?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다가오지 마. 지금 당신 보기 싫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남편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물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살 거야.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랑은 못 살아. 40년을 속인 사람이랑 어떻게 같은 집에 있어. 여보, 제발. 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한 번뿐이었어. 한 번이면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한 번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리고 40년을 거짓말했는데, 이게 용서가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남편은 짐을 다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죠.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우리 남편이 집에 와서 울면서 자기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래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물었죠. 어머님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40년 전에? 그게 사실이에요?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저희 손주가 이상하게 나온 게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희 부부는 깨끗한데. 왜 저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사과했어요. 며느리는 울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다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밤을 샜죠. 남편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후회했어요. 왜 그때 그랬을까? 왜 외로움을 못 참았을까? 왜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거절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침이 밝았어요. 유전자 검사 받는 날이었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혼자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혼자 와 있었죠. 며느리는 없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는? 제가 물었죠.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 온대요. 검사 안 받는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아들이 저를 째려봤어요. 엄마 혼자 받으세요. 엄마 DNA랑 제 DNA 비교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아빠는 친아버지 아니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를 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기만 하면 됐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을 나왔어요. 병원 앞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엄마 보기 싫대요. 저도 솔직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알았어. 그럴게. 아들이 돌아서서 가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그 사람, 제 친아버지. 연락처 알아요? 몰라. 이민 간 지 오래됐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찾아볼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그 사람한테도 따져 물어야죠. 왜 저를 버렸는지. 그러지 마. 이미 오래된 일이야. 저는 말렸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가 버렸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컸어요. 거실도 방도 부엌도 모든 게 너무 넓고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아니, 차려놓기만 했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고 아들도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한 번 전화를 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엉망이 됐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사과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며느리는 울다가 전화를 끊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결과를 보러 오라고요.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아들한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머님과 아드님 사이의 모자 관계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DNA는 없어서 부자 관계는 확인할 수 없네요. 알고 있었지만 공식 서류로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검사 결과 나왔어? 남편이 물었어요. 응. 저는 대답했어요. 아들이. 내 아들 맞아. 하지만 당신. 말 안 해도 알아. 남편이 말을 끊었어요. 나는 그의 아빠가 아니지. 여보. 저는 울먹였어요. 집에 와. 얘기하자. 뭘 얘기해.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40년 동안 할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당신만 얘기 안 했지. 나한테 숨기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난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이혼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 45년을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길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또 울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가 온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거실에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찾았어요. 뭘? 저는 물었어요. 제 친아버지. 아들이 말했어요. 연락처 찾았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았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외국 살다가 10년 전에 한국 돌아왔대요. 재혼해서 애들도 있고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나지 마.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왜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제 친아버지인데 왜 만나면 안 돼요? 전 그 사람 얼굴이라도 봐야겠어요.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아들에 걸리니까요. 친아버지를 알 권리. 그건 제가 막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했지만 결국 허락했죠. 어차피 엄마도 만나야 할 사람 아니냐고 차갑게 말하면서요. 약속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아들이 정한 곳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키가 크고 얼굴 윤곽이 선명했죠. 백발이 많이 섞인 머리, 약간 구부정한 등. 그래도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더니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정말 당신이야? 그 사람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목소리도 늙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이 일어서서 그 사람과 마주 섰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들의 키가 조금 더 컸지만 체형이 비슷했어요. 얼굴 윤곽도. 자세히 보니까 닮은 부분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 받고. 정말 놀랐어. 이렇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지. 당연히 몰랐겠죠. 아들이 비꼬듯 말했어요. 씨 뿌려놓고 외국 가버렸으니까요. 그 사람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뭘 몰랐는데요? 아들이 물었어요. 네가 내 아들인 줄. 그 사람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나는 미안해서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피했던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이민 기회가 생겨서 그냥 떠났어. 책임도 안 지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나는 네가 임신한 줄 몰랐어. 알았으면 뭘 어쨌을 건데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책임지셨을 건가요? 아니면 또 도망가셨을 건가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당신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숨긴 거야. 왜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왜 친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 남편 아이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어. 이미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남편과 살고 있었고. 그래서 40년 동안 다들 모르고 산 거예요?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누가 제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엄마는 거짓말하고 이 사람은 편하게 외국 가서 새 가정 꾸리고.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되겠니? 보상이요? 아들이 비웃었어요. 제 인생을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40년을 거짓말 속에서 산 제 인생을요? 나도 편하게 산 건 아니야. 그 사람이 말했어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너희 엄마한테 미안했고 형님한테도 미안했고. 형님? 제가 물었어요. 누구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내 사촌 동생. 내 남편 말이야. 형제처럼 자랐는데 내가 그렇게 배신을 했잖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 사촌 형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그 아이를 40년 동안 자기 아들로 키웠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이. 남편 요새 어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 나갔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이혼하겠대요. 그 사람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들이 책상을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는 거짓말쟁이고 제 아이는 제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래요.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아들이 피식 웃었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저도 엄마처럼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제 손주가 제 손주가 아니래요. DNA 검사했더니 혈연이 안 맞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아들이 저를 째려봤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손주 DNA 검사도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비난이 섞여 있었죠. 당신이 평생 그걸 숨기고 산 거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그때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들이 일어섰어요. 전 그냥 제 친아버지 얼굴이나 보려고 온 거예요. 다른 건 기대 안 해요. 잠깐. 그 사람이 아들을 붙잡았어요. 나한테도 자식들이 있어. 지금 아내랑 낳은 애들. 너한테 미안하지만 걔네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든. 알아요. 아들이 손을 뿌리쳤어요. 전 아버지 가정 망가뜨릴 생각 없어요. 그냥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들이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일어서려다가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 얘기 좀 더 하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미안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책임졌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다 늦었어요. 내 남편한테. 내가 사과할게. 형님한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나지 마세요. 그냥 잊고 사세요. 우리도 잊을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 나왔어요. 밖에 아들이 서 있었죠. 다 봤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제 친아버지. 근데 실감이 안 나네요. 저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낯선 사람 같아요. 엄마. 아들이 저를 봤어요.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아빠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너는 잘못이 없지만 그래도 사과해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죠. 엄마는요? 엄마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긴 문자를 보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는지 몰라요. 결국 보낸 문자는 이랬어요. 여보, 나 정말 미안해요. 40년 동안 당신을 속인 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한 45년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당신과 만든 추억들 그것도 다 진짜였어요. 처음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 후의 삶은 정말 진심으로 살았어요. 1시간 후에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건 알아. 그래도 배신감은 지울 수가 없어.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적어도 답장을 했다는 게 희망이었어요.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연락? 제가 물었죠. 아기 DNA 검사를 다시 했대요. 정밀 검사를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기가 우리 아기 맞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키메라 현상이래요.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제가 쌍둥이였는데 뱃속에서 한 명이 흡수됐대요. 그래서 제 몸에 2개의 DNA가 있대요. 검사할 때 채취한 부위가 다른 DNA 부위여서 안 맞게 나온 거래요. 자궁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서 아기는 제 아기가 맞는데 검사에서 안 맞게 나온 거래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며느리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도 배신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네가 이런 의심을 받게 해서. 근데 어머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모든 게 어머님 때문이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할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변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40년 동안 숨긴 게 실수예요?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 게 실수로 끝날 일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아기가. 제가 말했어요. 네. 아들이 대답했어요. 며느리 아기 맞대요. 다행이죠. 적어도 며느리는 배신자가 아니니까.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며느리는 배신자가 아니지만 저는 배신자라는 의미였죠. 아들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40년을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게. 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야. 제가 말했어요. 어떤 DNA를 가졌든 너는 내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이야.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던데요. 시간을 드려야 해. 저는 말했어요. 아빠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야. 엄마도 힘드시죠? 아들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조금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엄마도 많이 힘드시다는 거.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 아직도 엄마 용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고마워.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이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짐을 들고 들어왔죠. 저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 살아봤는데 여기가 그래도 내 집이더라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돌아와줘서. 오해하지 마.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생각해보니까 45년을 함께 산 게 아깝더라고. 이혼하면 재산도 나눠야 하고. 그냥 그런 실리적인 이유야. 그 말이 차갑게 들렸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저를 완전히 놓지는 못하는 거라는 걸요. 같이 살면서 천천히 회복해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도 조금은 마음을 열었어요. 며느리의 결백도 밝혀졌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바닥은 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도 거의 없었죠. 남편은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방을 쓰기는 했지만 남편은 제게 등을 돌리고 잤어요. 일주일쯤 그렇게 지냈을 때 아들이 집에 왔어요. 며느리랑 아기를 데리고 왔죠. 오랜만에 보는 손주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냥 앞으로 잘 지내요. 며느리가 너그럽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죠.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을 봤죠.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빠 친아들이 아니어서. 남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만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넌 내 아들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는 안 섞였어도 40년을 키웠는데 그게 거짓일 순 없어. 그 말에 아들이 울컥했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용서한 거죠.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40년 전 그 사람. 나야.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형님, 내 남편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이 말했어요. 사과하고 싶어. 만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상처받을 뿐이에요. 나도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만나고 싶은지.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 사람이 당신 만나고 싶대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누가? 당신 사촌 형. 그 사람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하러? 사과하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4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만나자. 할 말이 있으니까. 이틀 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 집 근처 공원이었죠.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그 사람이 마주 봤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사촌 형제. 한때는 형제처럼 가까웠던 두 사람. 하지만 지금은 서먹했죠. 형님. 그 사람이 일어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고개 들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나?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40년이야. 40년 동안 나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또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 애가 내 아들인 줄. 그게 뭐가 달라? 남편이 소리쳤어요. 모르고 살든 알고 살든 넌 내 아내를 건드렸잖아. 내 사촌 형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울먹였어요.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술을 마셨고 외로웠고. 변명이 안 되는 건 알아요. 하지만 변명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남편이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넌 그 후에 외국으로 도망갔잖아. 책임도 안 지고. 나는. 그 사람이 말을 더듬었어요. 나는 형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 남편이 비웃었어요. 그게 도망이야. 비겁한 거지. 네가 진짜 미안했으면 남아서 책임졌어야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내가 비겁했어요. 너무 비겁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남편의 분노와 그 사람의 죄책감. 두 감정이 공원 벤치에서 부딪히고 있었죠. 형님.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도 평생 이 죄책감 안고 살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못해. 평생 가도 못할 거야. 하지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애는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키운 아들이야.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의 앞에도. 넌 그냥 없는 사람으로 살아.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남편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사람을 한번 보고 남편을 따라갔죠.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벤치에 주저앉아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도 똑같아. 앞으로 나한테 용서 바라지 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하지만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45년을 함께 산 건 사실이니까. 그냥 의무감으로라도 같이 살아줄게. 고마워요. 제가 작게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랑 둘이 밥 한번 먹어요. 우리 집에서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아들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 식사였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죠. 아기는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있었고 며느리는 웃으며 음식을 내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저 생각해봤어요. 우리 가족 일에 대해서요.
다들 아들을 봤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 정체성이 흔들렸고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뭘? 남편이 물었어요. 아빠는 아빠예요. 아들이 남편을 봤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저를 키운 건 아빠예요. 제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것도,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낸 것도, 군대 갈 때 전송해준 것도 다 아빠였어요. 그게 거짓일 순 없잖아요.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리고 엄마.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가 잘못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였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들이 용서해줬다고 해서 내가 용서한 건 아니야.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절 용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남편과 저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가끔 TV를 보고 손주를 보러 가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병원 가봐야겠어. 왜요? 어디 아파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요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죠.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심증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잘못이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은 게 다 저 때문이었죠. 수술해야 하나요? 남편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약물 치료 먼저 해보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스트레스 들여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약을 챙겨놓고 건강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받아먹었죠. 일주일 후 밤중에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여보. 저는 놀라서 남편을 흔들었죠. 병원. 119. 남편이 신음하며 말했어요.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남편을 붙잡고 울었죠.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은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심근경색이었대요. 큰일 날 뻔했다고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남편 침대 옆에 앉아서 밤을 샜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죠. 새벽에 남편이 눈을 떴어요. 저를 봤죠.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죽을 뻔하니까 생각이 들더라.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이렇게 화만 품고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 손을 꽉 쥐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죠. 당신이 한 일은 용서 못해. 평생 가도 그 배신감은 지울 수 없을 거야. 제 가슴이 아팠지만 끝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45년을 함께 산 건 그것도 진짜야.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우리가 함께 웃은 것도 다 진짜였어. 여보. 저는 울먹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자. 완전히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 저는 남편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아들이 남편을 안았죠. 며느리는 저를 붙잡아줬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병실에서 함께 있었어요. 손주는 며느리 품에 안겨서 울고 아들은 남편 손을 잡고 며느리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걸요. 상처가 있어도 배신이 있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죠. 아침에 죽을 쓰고 약 시간 맞춰서 챙기고 밤에는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많이 늙었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당신도요. 머리 많이 하얘졌어요. 그러게. 남편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이 웃음이었죠. 우리 둘 다 늙었어.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 화를 놓아주기로 한 거죠. 남은 인생을 분노 속에서 보내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아들 내외가 마중 나왔어요. 아빠, 우리 집에서 당분간 계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우리 집에서 지낼게. 엄마가 잘 돌봐줄 거야.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을 극진히 돌봤어요. 저염식 식단을 준비하고 약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고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함께 했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남편이 벤치에 앉자고 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가끔 화가 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밤에 잠 안 올 때 계속 생각해.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랑.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근데 동시에 또 생각해. 40년 전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도 화를 내고 있다는 게. 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그냥 남은 인생 잘 살자. 우리 둘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살아요. 당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사람이 남편의 사촌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사람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넘겼어요. 남편이 통화를 했죠. 얼굴이 굳어갔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어요. 심장마비로 급사했대. 어젯밤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니. 장례식 간다.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혼자 갈게. 저도 갈게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가기 싫을 텐데. 그래도 가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장례식장에 갔어요. 조용한 장례식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 사람의 아내를 만났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인사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했어요. 저도 함께 절했죠. 영정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편안한 미소였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 원망, 그리움, 안타까움. 여러 감정이 뒤섞였죠. 분양을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우리를 불렀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혹시 아버지 사촌 동생 되시나요? 청년이 물었어요. 그래.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청년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거예요.
남편이 봉투를 받았어요. 우리는 장례식장을 나와서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어요. 형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면 저는 아마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겁니다.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래 못 산다고 의사가 말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남깁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형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실수가 형님 인생을 망쳤다는 걸 압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저도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새 가정을 꾸려도 단 하루도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특히 그 아이. 제 친아들이지만 제가 키우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형님 밑에서 잘 자라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형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께도 전해주세요. 그때의 일은 저의 잘못이 더 컸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고 제가 유혹했습니다. 형수님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제 친아들. 형님이 키운 그 아이를 부디 끝까지 아들로 여겨주세요. 피는 저와 섞였지만 진짜 아버지는 형님입니다. 형님 다음 생에는 꼭 좋은 형제로 만나요. 그때는 이런 배신 없이 진짜 형제로 살게요. 형님의 영원한 동생 올림. 남편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우는 걸 결혼하고 처음 봤거든요. 여보. 제가 남편 어깨를 잡았어요. 이 자식아. 남편이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편지나 남기고 먼저 가면 어떡해. 얼굴 보고 화해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이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다 끝났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모든 게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죄책감도 다 함께 묻힌 것 같았죠.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잤어요. 4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무슨 날인데? 제가 물었죠. 그냥 오세요.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에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맞아줬죠. 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남편이 물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둘째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축하해. 네.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딸이래요. 손녀구나.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겠다. 그리고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 이름 지었어요. 태어나면 화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했다는 의미로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다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들이 남편 어깨를 두드렸죠. 아빠 건강하셔야 돼요. 손녀 얼굴 보셔야죠. 그래 본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꼭 볼 거야.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손주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장난치고 며느리는 음식을 계속 권하고 아들은 아빠와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이겨냈네. 네. 저는 남편 손을 꽉 쥐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만 살자. 남편이 말했어요. 그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하게만 살아요. 석 달 후 봄이 왔어요.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죠. 남편과 저는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예쁘네. 남편이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우리도 저렇게 예쁘게 늙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벚꽃처럼요? 제가 물었죠. 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벚꽃처럼 곱게 아름답게. 그날 벤치에 앉아서 우리는 한참을 벚꽃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꽃잎이 떨어져서 우리 머리 위에 내렸죠. 여보.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를 끝까지 안 버려줘서. 나도 고마워. 남편이 대답했어요.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여름이 왔어요. 며느리 배가 많이 불렀죠. 저는 매일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를 도왔어요. 남편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손주와 놀아주곤 했어요. 어느 날 손주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남편이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될 거야. 손주가 웃었어요. 할머니는요? 나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보다 더 좋은 할머니가 되렴. 할머니처럼 실수는 하지 말고. 무슨 실수요?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때는 할머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 아기였죠. 약속대로 화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어요.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손녀를 안고 울먹였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네. 며느리가 침대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정말 다 괜찮죠? 그래. 남편이 대답했어요. 이제 다 괜찮아. 우리 가족 다 행복할 거야.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말했어요. 나 이제 진짜 다 용서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정말요? 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가 되더라.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놓아주게 됐어. 고마워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없이 살아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우리 가족 모두 모였어요. 아들 내외, 두 손주 그리고 남편과 저.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죠. 손녀가 제 품에 안겨서 자고 있었어요. 손주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아들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겪었구나. 거짓말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상처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구나. 엄마 뭐 생각해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도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내년에 여행 갈까? 어디로요? 제가 물었죠. 바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산책하고 싶어.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함께 가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평생 함께 가자. 어디든. 네. 저는 남편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평생 함께 갈게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마치 우리의 상처를 덮듯이 조용히 부드럽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죄책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사랑도 계속되는 거니까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을 감았죠. 내일도 함께 깨어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실수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엔딩 내레이션.
40년 전의 실수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실수는 제 가족을, 남편을, 아들을, 며느리까지 아프게 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면서도 결국 우리는 가족으로 남았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만약 여러분도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면, 그리고 그 실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살아갈 힘은 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가족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상처투성이어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